안녕하십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에서 우리 그 메서드 오버라이딩, 다중상속, 그리고 MRO, 이런 것들, 그리고 다형성, 덕타이핑, 그리고 몇 가지 패턴,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서드 오버라이딩인데요. 오버라이딩이 뭔가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재정의합니다. 자식 객체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부모 버전 대신에 자식 버전이 실행되게 된다 라는 거죠. 밑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워크 메서드가 있고, 워크 메서드는 기본 업무를 수행합니다를 출력합니다. 디벨로퍼 클래스가 이 인플로이를 상속받았네요. 그런데 개발자 그 기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디벨로퍼에서 워크를 다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내용은 뭐 코드를 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인 오버라이딩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디벨로퍼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죠. 객체를 만들고 이때 이 디벨로퍼 객체의 워크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이때 어떻게 하나요? 디벨로퍼 버전에, 그러니까 디벨로퍼 클래스에 워크라는 메서드가 있는지 살펴보죠. 있으면 이 디벨로퍼에 들어있는 이 워크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워크가 없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 즉 인플로이에 있는 워크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요 내용이 오버라이딩인데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버로딩이요.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이 없다라는 거죠.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 만드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오버로딩인데요. 파이썬은 그게 없습니다. 파이썬엔 오버라이딩만 있어요. 자, 예, 여기 한번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예, 슈퍼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부모 메서드를 확장한다. 예, 이렇게 키워드는 적어봤는데요. 오버라이딩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메서드를 완전히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 메서드에 있는 내용이 좋은데 그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서 그거 자체는 유지하지만 거기다 추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때 두 번째 인 경우에 우리는 슈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슈퍼의 역할은 오버라이딩 할 때 부모의 로직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 확장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슈퍼 점 메서드 명으로 부모 버전을 먼저 호출한 뒤에 자식 클래스에서 필요한 추가 동작을 더 넣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코드로 보겠습니다. 디벨로퍼, 인플로이를 상속받은 디벨로퍼입니다. getInfo라는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getInfo는 여기에는 이제 슈퍼에 있는 getInfo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서요.
뭐 예를 들어 디벨로퍼가 상속받은 그러니까 인플로이 클래스에서 get info가 있어요. 그 get info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름 땡땡 이렇게 하고요. 뭐 홍길동 나오고 그다음 뭐 급여 땡땡 뭐 35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환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디벨로퍼에서는 get info 메서드를 이 이름과 급여를 호출하는 것에다가 언어 뭐 이 사람이 개발한 언어가 뭐 파이썬이다. 예를 들면 언어 땡땡 파이썬 이렇게까지 붙이고 싶은 거죠. 근데 요때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로직, 즉 이름과 이 급여를 호출하는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쓸 거고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요 내용을 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있는 거 괜찮아, 좋아. 근데 여기 내가 추가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부모 클래스에 있는 get info를 먼저 호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 베이스에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애플스트링 이용해서 이제 쭉 내용을 더 연장시켰어요. 그 기본 부모에게서 받아온 내용에다가 뒤에 뭐 언어 땡땡 뭐 파이썬 이렇게 해서 추가한 내용을 더 넣어서 같이 리턴하게 하는 거죠. 요게 이 슈퍼 메서드의 확장 패턴입니다. 밑에 뭐 황금 법칙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닛에서는요 반드시 이 super.init을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부모 클래스의 초기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벨로퍼에서도 이닛을 호출하죠. 근데 디벨로퍼 이닛에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첫 줄에 조금 더 느렸는데 첫 줄에 요렇게 부모 클래스의 초기화를 위한 코드를 호출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부르면 여기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 그리고 salary라는 변수가 초기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self.name 이런 거 쓰려고 하면 그러면 attribute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메서드에서는 부모 로직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만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 로직이 완전히 불필요하면 슈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교체를 해도 된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코드를 예시로 해서 한번 보시면요. 슈퍼 없이 완전히 그냥 교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et info라는 메서드에다가 뭐 이름 넣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로직을 넣지 않고. 요거 당장은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그 인플로이의 get info에서 부서 정보 같은 게 추가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그 변경 사항이 디벨로퍼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 부분을 부모 거는 완전 무시하고 내 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부서가 추가됐다면 부서가 부모 클래스에서만 동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에서도 동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모에도 넣어야 되고 내 거에도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슈퍼로 확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get info와 함께 return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무엇인가 변경이 된다면,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변경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을 받고 사실 오버라이딩을 하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로 우리 코드의 재사용을 얘기를 하죠. 근데 코드의 재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 로직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똑같은 로직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나면
그 인플로이에 있는 get info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자동으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한 이 부분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유지보수가 훨씬 이제 편해지는 거죠. 자, 다중상속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중상속 어떻게 개념 잡고 계신가요? 그 파이썬은 하나의 클래스가 2개 이상의 부모를 동시에 상속할 수 있어요. 선호 방법 간단합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괄호 안에 쉼표로 구분해서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벨로퍼는 부모 클래스로 인플로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워커블 믹스인도 같고요. 그 다음 보너스 믹스인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떤 인플로이에 있는 속성, 여기 또 워커블 믹스인,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죠? 근무 기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너스 믹스인에는 뭐 보너스 이런 거 다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믹스인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이름이긴 합니다만 믹스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인 패턴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믹스인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면 다중상속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 인스턴스화하지 않는 그런 기능 블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워커블 믹스인만 단독으로 이렇게 따로 요것만 이것만 해야지 워커블 믹스인 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항상 워커블 믹스인도 그렇고 믹스인 패턴이요. 믹스인 패턴이란 이렇게 항상 다른 클래스에 붙여서 기능을 추가하는 용도로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는 잠깐 보면 그럼 왜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쓰나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로그인 기능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 로그인 안 말고 그냥 로그 기능. 로그 기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그 직원에도 붙이고 상품에도 붙이고 뭐 주문에도 붙이고 어디든 사실 붙일 수 있잖아요. 로그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로그인을 그러니까 로그를 믹스인으로 만들면 그 각각의 클래스가 필요한 때만 그걸 상속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중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뭐 직원 클래스도 있고 상품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도 있는 거죠. 여기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모두 로그 기능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메서드가 호출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 클래스에다가 그런 기능, 그 로그 기능 자체를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에 직접 다 넣을 수 있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아니면 이 각각을 이제 공통의 부모 클래스에다가 넣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각각 클래스에다 다 집어넣으면 만약에 나중에 로그가 바뀌었다. 이러면 이거 다 개별적인 로그들이니까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수정해 줘야 돼요. 최악이죠. 제일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거기에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 부모 클래스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뭐 인플로이에서 이미 펄슨이라는 다른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그 기능 하나 때문에 상속 구조를 억지로 엮어야 돼요. 약간 그런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이 설계가 잘 돼서 괜찮다면 일단 모두 다 로그를 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아예 고민할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구조에다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믹스인이라는 겁니다. 믹스인은 믹스인이라는 걸로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안에만 로그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직원 클래스에서는 이 믹스인에 들어있는 이 로그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쓰는 거죠. 근데 뭐 상품이나 주문은 뭐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서만 골라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로그 어떤 형식이 바뀐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믹스인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작성할 때 예, 이제 조금 뭐 주의점 뭐 이런 것들 규칙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에 믹스인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워커블 믹스인 혹은 보너스 믹스인 이렇게 붙여요. 이름만 봐도 아 이거 단독으로 쓰는 클래스 아니고 요렇게 필요한 부분 마치 유틸리티처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걸 쓸 때는요 이 믹스인 안에 그 init 메서드는 뭐 만들 수는 있긴 한데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이 믹스인 자체는 그 상태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말하자면 로직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즉 init이라는 건 객체를 초기화해서 그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init을 쓰게 되면 얘가 직원이 다른 걸 상속받는 상태에서 이거 믹스인을 쓰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초기화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바로 나올 거지만 이 MRO 규칙을 통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믹스인이 막 뒤섞이면 이런 부분에 그 추적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믹스인은 받기 좀 소란스럽습니다. 네. 하나의 믹스인은 네, 어떤 기능을 하나씩만 이렇게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그 믹스인을 만든다. 그러면 로깅에 대한 것만, 네. 혹은 뭐 시리얼라이즈 믹스인을 쓰겠다. 그러면 직렬화에 대한 것만 이렇게 여러 기능을 하나의 믹스인에다 몰아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에서도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는데 여러 개가 있다면 당연히 안 필요한데도 해당 믹스인을 내가 가져다 붙여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상속할 때 이제 나름의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를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제일 왼쪽에는 일반적인 그 클래스 즉 핵심 클래스를 여기 적어요. 그러니까 뭐 디벨로퍼 입장에선 내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믹스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네, 왼쪽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예, 예. 그냥 물론 동일한 클래스라면 뭐 그렇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떤 MRO나 이런 거에 따르면 이제 요거 제일 왼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핵심 클래스를 먼저 적고 그다음 이건 어떤 클래스라기보다 기능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기능 블럭은 뒤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MRO 얘기를 다시 좀 더 해볼까요? 자, MRO는 언제 우리가 MRO가 이렇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중상속입니다. 다중상속. 파이썬은 다중상속을 하는데 다중상속에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 개의 부모를 내가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 여러 개 받은 부모 중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써야 하죠? 그쵸? 나는 그걸 어디다 써야 하나요? 어떤 걸 먼저 써야 되죠?
그게 MRO입니다. 그러니까 MRO가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 메서드를 탐색하는 순서입니다. 파이썬에서는요, C3 선형화 알고리즘으로 그 MRO를 계산하는데요. 규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 그 해당 메서드가 있다면 자식이 오버라이딩 한 걸 수도 있죠. 걸 수도 있죠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걸 내가 쓸 거야, 내가 이걸 쓸 거야라고 자식이 만들어 둔 거니까 당연히 그럼 자식 클래스 걸 먼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보다 항상 먼저 탐색됩니다. 두 번째, 선언 순서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클래스 D는 B와 C를 상속받아요. 그렇다면 B 왼쪽에 있는 거 순서대로 B를 C보다 먼저 탐색합니다. 왼쪽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트리에서 탐색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탐색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공통 조상은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브젝트 같은 거죠. 예. 이런 최상위에 있을 그런 공통 조상은 가장 마지막에 탐색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자식을 먼저 할 거니까. 이 첫 번째 규칙만 따라도 예, 그 공통 조상은 제일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어요. 자, MRO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자, 뭡니까? 디벨로퍼 MRO입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두 개, 그러니까 던더 사용해서 MRO. 이렇게 하면 이제 튜플로 반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메서드로 MRO를 호출하면 리스트로 반환을 해줍니다. 두 방법 모두 다 그러니까 MRO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떤 것부터 호출하느냐,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하냐, 요 순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 조금 전 위에 인플로이를 상속받았고 워커블 믹스인이랑 보너스 믹스인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때 순서가 자식 클래스인 디벨로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왼편에 제일 왼쪽에 있었던 인플로이 그 다음 워커블 믹스인 보너스 믹스인을 보고 그 안에도 없으면 오브젝트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메서드를 탐색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이즈 인스턴스는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이즈 인스턴스 뭐 하는 거죠, 이거? 이즈 인스턴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객체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이것만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 클래스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클래스까지 하위에 있는 클래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종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계층을 전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밑에 코드 한번 볼까요? 디벨로퍼는 김 이거 500만 파이썬 이렇게 돼 있어요. 급여인가요? 그러면 여기 이즈 인스턴스 이 디벨로퍼가 DV로 객체 만들어서 담았는데 디벨로퍼냐? 그렇다. 인플로이냐? 그렇지. 부모니까. 워커블 믹스인이냐?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저기 이즈 인스턴스로 썼으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흔히 타입이 있죠. 타입. 이 타입 맞아요. 이렇게 타입 이렇게 쓰고요. 여기 DEV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 혹시 디벨로퍼하고 같아요? 물을 때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자, 디벨로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 디벨로퍼 맞아요? 요렇게 썼을 때만 true 나와요. 부모 클래스 다 false 나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타입이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쪽 계통인가를 물을 때 쓰는 게 이즈 인스턴스고요. 요거 요 모양이 이 모양 맞아? 이렇게 할 때는 그죠? 타입을 쓰는 거죠.
자, 다형성과 덕타이핑과 오버라이딩에 대한 어떤 설계 원칙 얘기도 우리 했었죠. 다양성은 뭡니까? 어떤 목표. 다양성은 우리가 목표.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은 구현 기법. 덕타이핑은 뭡니까? 파이썬에서의 방식입니다. 뭔 말이냐? 그러니까 다양성은 그 같은 메서드 호출이 객체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동작으로 실행되는 성질. 그러니까 그 달성하려는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냐? 그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오버라이딩, 또 하나는 덕타이핑이라는 거죠.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클래스 계층의 그 구조를 통해서 다형성을 구현하는 방법인 거죠. 오버라이딩은 계층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덕타이핑입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의 방식인데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다형성을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덕타이핑을 볼게요. 다양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호출 관계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도 코드가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자, 뭐 노티파이어, 뭐 우리 요거 가지고 그때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send라는 메시지가 있다, 메소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얘가 메시지를 받아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 노티파이어 자리에 요게 상속받은 이메일이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 SMS 노티파이어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슬랙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 샌드를 호출할 때 이 기본 어떤 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 클래스는 이게 뭔지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샌드를 부르는 방법만 알고 그대로 부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여기 들어있는 이 노티파이어들이 자기 방식으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요게 다양성이잖아요. 같은 샌드를 호출을 하는데 뭐 이메일로 보내는 애도 있고 SNS로 보내는 애도 있고 슬랙으로 보내는 애도 있고 각자 다른 동작을 합니다. 이게 왜 좋습니까? 여기에다가 채널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라디오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손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서비스 코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성의 제일 큰 장점 그렇습니다. 자, 덕타이핑은 뭔가요? 오리요? 오리.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면 오리다. 뭐 자꾸 얘기 했었는데요. 자, 그 파이썬에서의 어떤 그 기준이랄까요? 뭔가요? 그러니까 타입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있는데 객체가 타입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메소드를 필요로 하고 있냐, 필요한 메소드가 거기 들어있냐 이걸 기준으로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인 인터페이스 선언을 하지 않아도 다양성을 구현한다 라고 하는데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메일 노티파이어, 슬랙 노티파이어, 그리고 여기 딜리버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이메일 노티파이어하고 슬랙 노티파이어는 지금 공통 부모가 없어요. 상속관계가 없잖아요. 안 적었잖아요. 적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딜리버만 봐봐요. 여기 딜리버에 보면 딜리버 함수는 두 객체, 자 노티파이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노티파이어하고 얘네들이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나? 보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노티파이어와 지금 이메일 노티파이어가 상관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선언에 상속받은 게 없으니까 노티파이어를. 근데 딜리버가 노티파이어를 자기 요소로 갖고 그리고 나서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더란 말이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되는 거야? 그 이유는 send라는 메서드 때문입니다. send. 자, 이메일 노티파이어에도 send가 있어요. 슬랙 노티파이어에도 send가 있네요. 그죠? 둘 다 send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send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클래스, 이메일 노티파이어든 슬랙 노티파이어든 이걸 딜리버가 그걸 send라는 이름을 호출하는 거, 요걸로 이 두 개의 내용을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뭐? 처음에 파이썬은요 그런 거죠. 이 객체가 뭐 이메일 노티파이어냐 아니면 슬랙 노티파이어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냥 샌드 메서드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예, 뭐 덕타이핑 근데 그 주의할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메서드 누락을 하는 경우 메서드가 없다. 근데 이걸 컴파일 시점에서 못 잡아요. 예, 요게 주의 사항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밑에도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자바나 C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체크를 컴파일할 때 해주죠. 그래서 뭐 샌드가 있네, 아이고 없네 이렇게 이거 없잖아 에러야 이런 식으로요 해줄 수 있어요. 실행시키기 전에. 근데 파이썬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계약 테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뭐 해지 어트리뷰트라는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그 이런 메서드가 있냐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계약 테스트를 작성해서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 그 오버라이딩, 네, 리스코프 치환 원칙 LSP를 한번 봅시다. 오버라이딩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죠. LSP. 이름은 뭐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뭐 이런 거죠. 부모 타입 대신에 자식 타입을 사용해도 기존 코드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그 부모 클래스 자리에 그냥 이렇게 꽂아도 아무 문제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했을 때 호출자 코드가 한 줄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인플로이하고 디벨로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플로이 자리에 디벨로퍼를 넣어도 혹은 뭐 매니저 이렇게 해서 더 다른 걸 더 만들어서 넣어도 기존 코드가 그대로 동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먼저 시그니처가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부모 메서드와 인자 뭐 이름, 인자 이름, 순서, 개수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만약 부모가 뭐 send인데 뭐 그러니까 매개변수 1개짜리 send에 뭐 send에다가 뭐 메시지나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자식이 여기다 이걸 send 하고서 뭐 나 메시지도 받고 이거 뭐 컨트리 코드도 받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러면 오류가 나죠. 타입 에러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환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성공 실패 반환 의미를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똑같이 해야 돼요. 부모가 뭐 딕셔너리를 반환하면 자식도 딕셔너리를 반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뭐 이렇게 해서 스테이터스에 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반환을 했는데 자식은 뭐 none 이렇게 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애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정책을 지켜줘야 된다. 부모가 던지지 않는 예외를 자식이 추가로 던지면 안 된다.
호출자가 try except를 짤 때 부모 기준으로 짰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예외가 빵 하고 날라와요. 그러면 처리 못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죽습니다. 그리고요, 슈퍼를 잘 활용을 해라. 만약에 공통으로 검증하는 부분 혹은 어떤 로깅을 위한 로직이 있다 부모에게, 그러면 자식이 오버라이딩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검증할 수 있도록, 즉 슈퍼로 호출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 이렇게 해서 부모 거를 호출하는 거, 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부르면, 그러니까 그 보안 검증이 누락되거나 감사 로그도 누락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물론 뭐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오버라이딩 안티 패턴. 안티 패턴이 뭐였죠? 이제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지 보수 확장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 반복적인 설계 실수. 예, 오버라이딩을 할 때 안티 패턴 유형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시그니처를 변경하는 경우. 좀 전에 LSP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 부모 메서드의 인자를 자식이 바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반환 타입 불일치. 뭐 부모는 딕셔너리 했는데 자식은 딕셔너리 안 하고 논 이런 거는 스트링 이런 거 반환한다. 이런 거 예외 정책을 이탈하거나 부모 기능을 아예 무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를 부르지 않아서,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형태, 이걸 우리는 안티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싶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상화로 넘어가 볼까요? 추상화가 뭐였죠? 추상화. 복잡한 대상에서 핵심 속성과 동작만 남기고 구현 상세를 분리해서 다루는 그런 기법.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건 고정을 하고요. 어떻게 할까? 이건 나중에 결정하는 거. 요게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리스트 적듯이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의 나에게로. 어떻게 할 건데? 내일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이거 추상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옆으로 세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시. 자, 추상화요. 그러니까 그 추상화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행위만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구현은 감춰요.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은 뭐 여기도 페이나 리펀드만 공통계약으로 노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으로 치면, 네, 페이나 리펀드만 공통으로 노출을 하고 다른 구현은 감추는 거죠. 어떻게 하냐? 추상 클래스. 자, 직접 인스턴스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위 클래스한테, 자, 봐봐. 이거 만들려면 요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요렇게 있어야 돼. 라고 설계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는 이 클래스가 있다면, 여기에서, 네, 결제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결제 수단이라면 이런 계약을 따라야 해.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추상 메서드. 추상화와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추상화라는 건 기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화 하지 않는 클래스인데, 그러면 추상 메서드는 뭐냐? 추상 메서드는 메서드의 이름 그리고 입출력, 그러니까 즉 매개 변수, 이런 것만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구현할 거는 이 추상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하위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돼라고 강제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페이가 들어있다. 그러면 페이먼트라는 클래스에 페이가 들어있는 걸 카드 페이먼트든 원래 페이먼트든 각자 알아서 자 너네들 어떻게 할 건데 너네가 알아서 구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제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드 결제만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코드 안에 카드 결제 로직 다 그냥 빠바박 다 박혀 들어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뭐 계좌이체 생기고 카카오페이 생기고 뭐 네이버페이 생기고 막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문 아까 그 결제 로직이 들어있는 코드 안에 걸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야. 막 if, elif, irif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추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페이먼트 프로세서가 다른 뭐 계좌이체든 카카오페이든 네이버페이든 이렇게요. 그 각각의 다른 걸 추상 클래스 제일 위에 있는 걸 어떤 클래스 하나 페이먼트 클래스 만들고 거기에 페이, 리펀드 선언해 놔요. 그리고 나선 이제 카드 페이먼트가 됐든 카카오 페이먼트가 됐든 뭐 네이버 페이먼트가 됐든 각각의 구현체로 그걸 만들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그 추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막 코드를 막 보거나 하지 않아도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수준이니까요. 정리가 잘 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ABC가 뭐죠? ABC, Abstract, Base, Class. ABC. 그냥 이름 명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쩜 이렇게 딱 알파벳도 잘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ABC가 있고요. ABC 메타가 있고요. Abstract Method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션까지 자 ABC는 뭔가요? Abstract Base Class 즉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기 위한 베이스 클래스다. 베이스 클래스다. 그래서 팀 공통 계약을 코드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포트를 해서 쓰죠. 밑에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BC, import ABC, abstract method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도구는요. 볼까요? ABC와 ABC 메타, abstract method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자 ABC 메타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그 추상 메서드의 구현 여부를 검사해주는 메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접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걸 ABC 내부에서 얘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위에서 말했던 카드 페이먼트가 페이 메서드를 구현을 했니? 리펀드는 구현했니? 이런 걸 체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앱스트랙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요 그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반드시 이거 구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선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ABC 쓰는 이유 볼까요? 의도를 명확하게 한다. 딱 봐도 이것만 딱 봐도 아 이 클래스 이거 그 계약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 용도로 쓰는 클래스야 라는 걸 직접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구현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상 메서드 즉 필수 메서드를 그 빠뜨린 구현체는 인스턴스 단계에서 차단돼요. 그러니까 에러가 늦게 터지는 게 아니라 빨리 터지게 하는 거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기 전에 그 위험이 미리 발견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 유지보수성의 측면에서도 좋다. 상위 서비스가 어떤 그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타입에만 이렇게 의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현체가 바뀌어도 서비스 코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구현체가 자체가 바뀌어도 서비스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추상 클래스를 직접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시도를 한다, 그러면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인스턴스를 만든 용도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드를 이렇게 적는 거죠. P는 페이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빵빵 적는 거죠. 이걸 상속받아야 되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쓰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타입 에러,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 이제 얘가 이제 ABC인 거, 그러니까 그 앱스트랙트인 걸 아니까요. 그럼 뭐 그런 메시지 나오죠. 뭐 can't 인스턴트 할 수 없다.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의도적으로 그걸 막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 이거는 계약서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간략하게만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이 추상 클래스는 또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페이먼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예요. ABC를 상속받은 거죠. 나 ABC 상속받았어. 나 추상 클래스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ABC를 씁니다. 그러니까 ABC를 상속해야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강제하겠죠. 뭘 써서? 데코레이터를 두 군데 빵 박았습니다. 앱스트랙트 메소드다. 이것도 그러니까 페이랑 리펀드를 너 구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먼트 프로세서에서는 요까지만 클래스의 모양입니다. 아무런 뭐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패스 지나가 없어 여기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매개 변수 확인하는 거죠. 아, 매개 변수 여기 두 개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한 개 있네. 이렇게요. 그러면 구현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밑에 있는 것처럼 먼저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페이, 리펀 이렇게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매개 변수도 같아야 합니다. 셀프, 어마운트, 커런시. 셀프, 그 다음에 아이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안에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내용 구현하는 내용이야 뭐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라도 구현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카드 페이먼트를 이렇게 딱 호출을 하죠. 객체 만들려고 딱 호출할 때 요때 이제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안 만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턴스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일단은 블로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고 잘못 덜 됐네. 아직 덜 된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모두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버라이딩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시간인 건데 오버라이딩 우리 역할 그 기능이 뭐냐? 자식 클래스가 부모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자식 버전이 실행되게 하는 거다. 이 부분이 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뭉개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도 내가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쓰고 내 것도 쓰고 이렇게 내 건 추가해서 쓰고 그러면 부모 로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확장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슈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MRO 얘기했나요? MRO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형성이요. 다양성과 오버라이딩과 덕타이핑에 대해서 약간 같으면서도 같은 게 아닌 건데 그죠? 어쨌거나 그 기법과 그 다음에 그 어떤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각각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LSP 얘기도 했어요. LSP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상화의 개념, 예. 뭐 ABC, ABC 메타, 그리고 데코레이터, 앱스트랙트 메소드 이런 거. 자, 그래서요. 요런 내용들로 해서 우리 OOP에서는 내용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약간 특수 메서드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건 뭐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요 강의 올라가고요. 다음 주에까지 걸쳐서 좀 학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뵙겠네요.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